반갑습니다. 미래차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기전자 부품 기업을 위한 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에서 인더스트리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준호 기술 대표입니다. 미래차 산업 진출을 위한 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준비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다소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부품 기업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저희 다소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스템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다소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다소 항공에서 프랑스의 공격 전투기인 라팔이나 미라주 전투기를 만들던 그런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졌고요. 그 개발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소 시스템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6.7조 정도의 매출액을 하고 있고요. 11개 산업군에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글로벌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 다소 시스템 코리아가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본사를 두고 있고 대구의 R&D 센터, 창원의 영남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품 제조 기업이 미래차 산업 진출 시에 도전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기능,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이나 글로벌 OEM들의 심사 인증, 예를 든다면 IATF 16949라든지 사전제품 품질 계획인 APQP, 아니면 HKMC 같은 경우에는 기술 5스타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 산업의 부품 기업이 전기전자 부품 기업이 미래차 산업의 자동차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연구하고 있는 연구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업무적인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하던 업무를 디지털 업무로 변화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도전 과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도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자율주행이라든지 친환경 그런 차량으로 바뀌면서 신기술이나 신소재, 신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전자 부품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마도 한 번에 그런 원포인트 투자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투자가 좀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아마도 중장기적인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그런 이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제 이러한 개선 방향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글로벌 OEM들의 품질 인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이제 각 유관부서 간의 디지털 협업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의 흐름에 있어서 혁신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정합성을 가지고 이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이제 생산까지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데 플랫폼 기반화의 정합성 있는 데이터가 흘러가야 되죠. 그러면 아마도 연구개발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어 있어야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흘러가서 생산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선행 업무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죠. 과거에는 아마도 물리적인 이제 신뢰성 시험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이제 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선행 기술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되는 그런 개선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들어봤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전자 부품이 미래차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서비스라든지 여러분들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장을 가지고 어떤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업무 혁신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 수주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양산 단계까지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색깔로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이제 노란색에 있는 전자연구 노트 부터 시작을 해서 보라색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까지 다양한 그 업무 혁신 도구들이 필요할 텐데, 오늘은 그런 업무 혁신 도구 중에 두 가지 영역인 PLM 영역과 가상 검증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CAE 영역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이 바로 이제 ISO 9000이라고 하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ISO 9000은 9001부터 9004까지의 그런 업무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SO 9001을 통해서 지속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게 되면 그 요구사항이 입력이 되겠죠. 그 입력된 요구사항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한 것이 제대로 된 제품인지 측정, 분석, 개선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영진의 책임도 묻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적인 그런 자원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지속적인 그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ISO 9000이라고 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런 ISO 9000을 밑바탕으로 그 위에다가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QS 9000이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만의 이제 요구사항이 반영된 이제 기준이 있었고요. 독일의 VDA 6.1, 이태리의 AVSQ, 프랑스의 EAQF라고 하는 각각의 이제 그 나라마다 규제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합쳐놓은 것이 ISO TS 16949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전자 부품 중에 A 고객사가 유럽에를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그런 이제 요구사항이 반영된 인증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QS 9000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친 것이 바로 이제 IATF 16949라고 하는 심사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 국제 기술 규격으로 탄생이 되어졌다. 근데 그곳에는 각각의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요구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동시에 거래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과거에 했던 그런 심사라기보다는 단일 심사로 고객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ATF 16949 같은 경우에 과거의 ISO TS 16949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게 되면, 기능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강화되어서 추가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각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제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진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NDC라고 하죠. PDCA라고 하죠. Plan, Do, Check, Act라고 해서 이 프로세스를 타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APQP, 사전제품 품질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앞에서 나와 있는 IATF 16949라든지 ISO 9000 프로세스와 유사하지만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제품에 반영이 되어지고, 제품의 특성이 부품에 반영이 되어지고, 부품의 특성이 공정에 반영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의 공정 조건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품질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사전 제품 품질 계획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를 가지고 어프로치하는 방식으로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로딩에서 앞단부터 품질을 챙기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APQP를 하기 전에 품질 예방 활동과 APQP를 진행하고 나서의 그 품질 예방 활동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마도 이제 품질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그 전기전자 부품 회사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지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APQP 같은 경우에는 영업 수주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크게 10개의 요소를 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 절차가 흘러갑니다. 수주 및 요구사항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품질 관리까지 다양한 그런 이제 각 유관부서 간의 업무가 잘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 프로세스를 타고 흘러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품질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HKMC와 거래하고자 하는 전기전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HKMC의 이제 기술 5스타라고 하는 연구소의 기술 역량 심사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소의 역량을 크게 한 3가지 요소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요소가 기초 역량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기초 체력인 거죠. 기초 체력이 뭐냐라고 하면 연구소에 한 투자, 아니면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업무 혁신 도구에 대한 투자를 얼마만큼 해서 우리 연구소의 이제 그런 기술 역량을 높였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기초 역량 하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이제 IATF 16949라든지 APQP라고 하는 그런 제품 개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연구소가 그런 설계나 개발하는 그런 업무 수행 역량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이제 수행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마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와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고객사의 이제 경쟁사의 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 신기술의 이제 방향이 좀 바뀌는데, 그런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특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러한 실적들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평가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기전자 부품의 도전 과제와도 엮여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기반하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전기전자 부품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미래차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안이 아마도 기존에 잘 관리하고 계시는 연구개발 문서가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제대로 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잘 업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체계적인 문서 분류 체계에 의해서 데이터가 관리되어져야 되고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데이터가 저장소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업무에 재활용하고 그것을 재사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검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쪽쪽 뽑아서 검색을 해서 내 업무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의 데이터를 일괄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요즘에는 또 이제 편의 기능을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편의 기능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업무 변화가 아까 필요하다고 했죠. 시스템 기반화의 업무가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연구개발 데이터다 보니까 다양한 권한의 접근 통제를 통해서 연구개발 문서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효과도 발생을 하고요. 체계적인 문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최신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겠고, 추적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자산화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요소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SO 9000 기반의 IATF 구사구라든지 APQP 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제품 개발 업무 절차에 의해서 업무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 영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품질 확보를 기반하에 표준화된 업무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서 제대로 돌고, 그런 부분들의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의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 관리 모듈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겠고요.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제품에 대한 그런 검색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서 흘러가는 모습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 효과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PM의 역량에 따라서 품질의 산포가 되게 심했죠. 근데 그 역량 차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표준화된 제품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기반화의 이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돌 수 있고 업무가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각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추적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지다 보니까 효율적인 일정 관리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쉽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개발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어집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통합 비오행 관리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기구 설계하시는 분과 이제 회로 설계하시는 분에 대한 이제 그런 협업이 잘 안 돼서 나중에 맞춰봤더니 간섭이 일어난다든지 잘 안 맞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3D 데이터 기반의 통합 설계, 비오행 검증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싱글 소스 기반의 데이터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AD 툴과도 연계를 통해서 CAD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구나 회로가 통합 BOM 관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추적해서 갈 수 있는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싱글 소스 기반의 데이터가 관리되어지기 때문에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요. 통합 BOM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개발 리드 타임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APQP의 가장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는 아마 뒷단에서 물리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프론트 로딩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선행적으로 가상 검증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하나의 효과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안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전기전자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 무결성에 관련된 검증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전원 무결성에 대한 검증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가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전자파 적합성 검증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품 개발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겠고요. 다양한 이제 시뮬레이션 타입에 따라서 분석되어지는 이제 결과값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물리적인 시험에서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실험들을 이제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대응 요구 사항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또 있겠고요. 가시적인 이제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그런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개선이나 품질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드맵에 대한 제언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있을 거죠. 우리 전기전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하나의 소자부터 해서 부품이 있을 거고, 그것을 조금 묶은 반제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구 부품도 있을 거고 회로 부품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 BOM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 장비, 실험 데이터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다양한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처음에는 캡처해서 디지털화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디지털 데이터가 어디에 쌓여야 되느냐? 디지털 싱글 플랫폼에 쌓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그런 것을 이제 축적이라고 할 텐데, 그런 축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회사들이 보고자 하는 투비 모습은 뭐냐 하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AI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제 시행 오차를 거쳐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한 번에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하니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밸류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추진하는 것을 권고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망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회사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용 가능한 영역부터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언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기전자 부품 제조기업이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그런 구축 사례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회사가 이제 이미지 센서 전문 기업인 P사입니다. P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팹립스 전문 업체고요. 자세히 보시면 작년 기준의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630억 정도가 되고요. 종업원 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품 개발 일정을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IATW 구사라든지 APQP 절차에 맞춰서 각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축 효과를 보시게 되면 전사적으로 프로젝트 인원의 객관적인 그런 업무를 어떻게 KPI 지수로 잡아서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한 것들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과시적인 효과를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PQP의 표준 WBS 업무 기반하에 일정이라든지 산출물, 인력 이런 실적들을 과시화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이슈가 다시 재발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이슈 관리하는 부분들이 시스템에 적용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적했을 때에 축적된 데이터를 내 업무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축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저희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에노비아의 프로젝트 관리 모듈을 탑재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미래기술 기업인 이사입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EV 전력 변환 장치를 만드는 전문 개발업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기전자 쪽에 있다가 미래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전기차 시장에 요 이제 컨버터라든지 인버터의 제품이 탑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시장으로 전환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축 효과로는 단일 협업 플랫폼 기반 하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스템 기반의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 유관 부서 간의 이제 협업 기능이 확대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그런 제품 정보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이러한 이제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품 개발의 노하우를 회사의 지적 자산으로서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축된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위에 PLM 영역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CAD 같은 경우에 기구 CAD와 회로 CAD를 통합해서 연계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BOM 형태도 통합 BOM으로 기구 회로 통합 BOM을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거 시스템은 ERP 시스템이라든지 MES라든지 클라우드과 같은 레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연계를 통해서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을 증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DT 구축 사례는 초정밀 커넥터 제조기업인 유사입니다. 유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전자부품의 PCB 기판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던 초정밀 그런 이제 커넥터를 개발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 미래기술 차량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런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신기술이 들어오면서 전기전자 부품 자체가 자동차에 탑재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전기전자 부품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으로 전환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이런 전기전자용 초정밀 커넥터가 차량에 탑재되어지는 형태로 이제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이 회사도 R&D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라고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 디지털 최적화를 위해서 제품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자산화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구원 친화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과거에 엄청나게 바빴던 그 워크로드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단순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부가가치 업무로 전환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열사 간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반의 이제 PLM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멀티캐드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카티아, NX, 크레오, 솔리드웍스까지 네 가지의 캐드를 사용을 했는데 다소 시스템의 파워바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네 가지 캐드에서 만들어진 캐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기전자 부품 회사가 미래차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세 개의 세션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OEM 품질 감사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OEM 품질 감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공통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자동차 OEM별 높은 수준의 기능, 안전에 대한 그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OEM의 품질 감사 요구사항에 맞게 우리 회사의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도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동차 시장의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ATF16949라든지 APQP와 관련된 그런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를 바로 적용해서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발 일정이라든지 각 업무 타스크별 산출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그 관리가 조금은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업력을 통해서 쌓았던 그런 지식 관리를 자산화, 축적하는 부분이라든지 업무 재활용률이 좀 낮은 그런 공통적인 이슈를 좀 갖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회의체나 아니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유관부서 간의 협업이 미흡한 부분이 아마도 전기전자 부품 기업에서 자동차 시장으로 전환하는 모든 기업들의 공통적인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의 큰 공통적인 이슈를 요즘 제가 최근에 좀 끝났었죠.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축구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아마 사용자의 업무 환경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역량에 맞는 업무 혁신 도구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을 축구를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포지션별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공격수라든지 미드필더라든지 수비수 아니면 골문을 지키고 있는 골키퍼와 같은 다양한 그런 역할에 맞는 그런 포지션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혼자, 공격수 혼자 잘한다고 해서 골이 들어가거나 승리를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이 공격수한테 오지 않으면 공격수는 제대로 된 그런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죠. 요즘 축구 같은 경우에는 원맨 전략은 아닙니다. 바로 팀플 전략을 가지고 다양한 공격 정술이라든지 수비 전술이라든지 이런 전술에 의해서 팀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축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략과 의사결정인데요. 두 사람의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히든크 감독이고 하나는 영국에서 유명했던 감독이죠. 26년간 그 관련된 부분들을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에 맞게 다양한 전술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성적에 반영되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프로젝트 관리 모듈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업무 환경 변화 측면에서 좀 설명드리면 제품 개발 절차에 맞는 유관부서 간 업무 역할, 특히 어떤 영업 수주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 절차가 흘러갈 텐데 그때 맞는 역할과 거기에 맞는 권한들이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업무 단위별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오프라인상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프로젝트마다 각각 진행하는 업무가 달라진다고 하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PM의 역량에 따라 품질이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업무 단계별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슈인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 적용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 혁신 도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업무 혁신 도구가 사용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우리의 그 리스크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각 개인별 맞춤형 대시보드를 업무 혁신 도구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업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편의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일해야 되는 시점에 투두리스트를 통해서 그러한 일해야 되는 업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 협업 측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팀플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업무 환경 변화를 가서 보시게 되면 각 업무의 그 타스크 간의 연결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업무 다음에 B라고 하는 업무를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B라고 하는 업무와 C라고 하는 업무를 같이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C와 D를 같이 끝낼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업무 연결 관계의 존속성을 효율적으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각 업무 단계별로 이제 산출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산출물들이 필수 산출물들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업무를 유관부서의 관련 담당자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공유 방법들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 혁신 도구들에서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 변화에 맞춰서 과연 진행사항에 대한 알림을 어떤 식으로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 타스크에 대한 내용도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각 유관부서 간의 업무 협업이라든지 공유, 아니면 권한이나 보안에 따라서 공유해야 될 부분과 공유해야 되지 않을 부분들을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업무 재활용률 낮아지는 부분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전략과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용자의 업무 환경에 가서 보시면 이슈나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이제 게이트 리뷰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나 절차들을 표준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편집된 그런 결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 혁신 도구를 보게 되면 의사결정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 현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나 유관부서 간의 협업이 미흡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 다소 시스템의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다소 시스템의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은 협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안에서 돌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3D 대시보드라든지 그다음에 롤에 따라서 보안이나 권한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SNS와 같은 3D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영역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이제 그 사용자에 따라서 쉽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ATF 16949라든지 APQP라든지 ISO 9000에 맞는 그런 이제 표준화된 프로젝트 제품 개발 절차를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질 때 그러한 템플릿을 통해서 쉽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의 제품 개발 절차를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템플릿은 제가 여기에 이제 예제로 많이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IATF 16949에 대한 제품 개발 표준 절차도 들어가 있고요. 자동차 개발을 한다 그러면 풀 모델 체인지도 있을 거고, 페이스 리프트도 있을 거고, 이제 마이 개념도 있습니다. 모델 이어라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제품 개발 절차에 이제 절차가 조금 간소화되거나 조금 이제 상세화되거나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업무에 진행되는 그런 이제 종속성에 따라서 예상 기간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른 것을 우측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풀 모델 체인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확장을 해보면 풀 모델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제품 기획 및 검토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설계 및 개발, 제품에 대한 유효성 확인, 그 다음에 양산, 이관하는 이제 단계까지 다양한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체계적화돼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업무의 종속성 때문에는 이제 간트 차트를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의 진행의 이제 업무의 연관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연결된 업무 관계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때마다 모니터링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예상 기간에 보시면 어떤 모델 이어나 이제 마이나 페이스 리프트에 따라서 일정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요 같은 건 모델 이어거든요. 보면 195일로 저희가 잡혀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페이스 리프트, 이제 풀 모델 체인지와 다르게 업무가 조금 간소화되어 있는 영역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템플릿에 의해서 업무가 흘러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과 프로젝트 관리 영역은 중요한 그런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의 포트폴리오,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고, 처음에 만들어진 대표 제품을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대표 제품으로부터 뭔가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에는 리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파생 제품이 발생했을 때에는 파생 제품 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제품 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추적성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 정보와 이제 프로젝트 관리 정보가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시스템 내에서 그런 연결 관계를 통해서 프로젝트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일정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WBS라고 하는 영역으로 해서 각각의 업무 타스크 단위별로 누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업무의 종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와 업무 간의 연결관계를 통해서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간트 차트라는 것을 통해서 업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 타스크별 담당자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할당하는데 좀 복잡하고 이제 여러 번의 이제 버튼을 눌러서 할당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우리 다소 시스템의 그 프로젝트 관리 모듈의 담당자 업무 할당은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에서 가고자 하는 층에 버튼을 누르듯이 각각의 업무에 각각의 담당자를 이렇게 할당 버튼 하나하나 이렇게 버튼 누르듯이 할당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편의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할당된 업무를 인지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제 개인별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쉽게 저에게 할당된 업무들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단계별마다 다음 단계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리뷰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의 소집부터 시작을 해서 산출물에 대한 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각각의 업무 타스크별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텐데 그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게이트에 대한 승인 업무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슈나 리스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각각의 이제 색깔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등록이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면들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변경이 일어납니다. 이제 고객의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일정이 바뀌었을 때에
일정 변경에 대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그 베이스라인을 이제 관리하기 전에 사전에 뭔가 일정 변경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일정이 바뀌었을 때의 추후에 각각 유관 부서에 미치는 영향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나오는 산출물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각각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관리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면 그때 했던 A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산출물 좀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북마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런 산출물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제 제품과 각각의 이제 제품군에 의해서 제품이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제품군 밑에는 이제 제품이 이렇게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제 60인치라고 하는 어떤 제품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차량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20인치 멀티필리어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표 제품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제품과 리비전에 대한 제품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20인치 멀티 디스플레이 장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 이 장비는 어느 제품으로부터 파생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60인치 과거에 이제 전기전자 부품의 TV에 납품하던 그런 이제 제품으로부터 파생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내용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대표 제품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리비전이 상위 리비전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yes라고 이제 리비전 쪽에 이제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A 리비전이기 때문에 상위 버전이 있다고 해서 경고 표시 등 같은 것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파생 제품에도 yes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과 프로젝트 관리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어떤 모델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고 프로젝트 관리 모듈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바로 프로젝트 관리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프로젝트 화면에 보시게 되면 가시적인 그래픽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현황이라든지 최상위 작업에 대한 진행 현황 아니면 이제 멤버나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위험이나 이슈에는 빨간색이나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작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산출물에 대한 현황, 중요 크리티컬 패스에 대한 현황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간트 차트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진행되는 상황들도 확인할 수 있겠고 번다운 차트를 통해서 각 주별로 어느 정도의 일정들이 진행되어졌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CFT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때 참여자별로 이제 액세스 권한이라든지 코멘트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겠고요. 각각의 담당자는 아까 이제 업무에 대한 할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할당이 완료돼서 업무가 완료되면 비활성화되어지고요. 간단하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듯이 할당하고 할당을 취소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편의 기능들도 제공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WBS 환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그 업무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신호등 체계로 녹색 동그라미나 빨간색 네모처럼 이제 제대로 이제 완료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산출물 관련된 부분들은 숫자로 몇 개의 산출물이 제공이 되어지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업무와 업무 간의 영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트 차트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간트 차트에서 관련된 업무들을 쭉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A라고 하는 업무와 B라고 하는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업무가 끝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PM의 권한을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통해서 일정을 수정하는 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도 쉽게 가능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일정에 반영되어지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시점으로 현재의 프로젝트 진행 사항들을 이런 이제 빨간색 라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각 이제 단계와 단계 사이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단계 게이트 보기를 보시게 되면 게이트에서는 이제 아까 원스톱 서비스라고 했죠.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나왔던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코멘트 내용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이라든지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업무에 누락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되 그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에
코멘트 내용들도 같이 저장이 되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단계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승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타고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너무 낮다 보류, 그 다음에 이제 취소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의 변경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변경을 하기 이전에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정에 대한 변경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부터 어디를 이제 바꿨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실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최종적으로 일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관련된 일정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일정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바뀌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정이 바뀌었을 때 차이만 보고서를 통해서 차이가 나는 일정들만 이렇게 뽑아서 보실 수 있는 요약 보고서도 만들 수 있겠고, 비즈니스 상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시면 위험이나 이슈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누르시면 바로 이슈 화면을 이동합니다. 데이터의 추적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담당자라든지 그때 이제 해결했던 그런 참조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 산출물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북마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시면 다양한 문서 산출물들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시보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를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팀원용 대시보드라고 해서 투두리스트 환경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자나 이제 C레벨 입장에서 보면 경영 정보 현황 대시보드라고 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도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얼마만큼 진행된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 그 프로젝트를 누르면 프로젝트 환경으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간트 차트를 통해서 상세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진행되는 환경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팀원에 대한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 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현황을 한번 볼까요? 현재 할 일에 있던 내용을 제가 작업 중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업무가 바뀌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완료율을 제가 60%로 진행을 하고 이제 저장도 했고요. 여기에 산출물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고객 사양 검토서를 드래그 앤 드롭을 이렇게 두게 되면 산출물도 저장이 되어지죠. 이런 저장이 되어지는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업무가 끝났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완료 처리가 되죠. 그러면 어디로 오냐? 이제 알림의 종 모양의 알림이 쫙 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알림이 가요. 이제 내 업무가 끝났으니 일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슈 대시보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슈를 눌러보시게 되면 색깔별로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 어떤 관련 이제 되어지는 이제 프로젝트 정보라든지 이슈를 해결하는 멤버들이라든지 첨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레가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경영정보 대시보드라고 해서 시장 점유율, 우리 회사가 경쟁사랑 그런 이제 관계에 있을 때 각각의 경쟁사별, 아니 우리 제품별 이제 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누를 때마다 데이터량이 바꿔가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소 시스템의 프로젝트 관리 모듈의 특장점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하단에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맨 하단에 ISO 9000이 있고, 그 위에 IATF 16949가 아니면 APQP 절차가 아니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기술 5스타의 심사 제도가 올라가듯이 저희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 위에서 프로젝트 관리 모듈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돌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런 이제 프로젝트 관리 모듈의 특장점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 산업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OEM의 품질 요구 사항을 템플릿화 시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이제 BOM 관리라든지 설계 변경 관리라든지 아니면 제품 정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CAD 툴과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확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개인별 맞춤형 대시보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런 대시보드 기반하에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뭔가 과거에 보고하기 위해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모듈에 들어와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프로젝트 정보의 실시간 진행 현황들을 확인하고 각 유관 부서 간에 공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표준화된 그런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담당자의 롤에 맞춰 정의된 업무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프론트 로딩에서 이제 APQP의 사전 예방 활동 하듯이 업무가 진행이 흘러가기 때문에 개발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다소 시스템의 효율적인 그런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소 시스템 에너비아 기술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확보를 위한 기구 회로 BOM의 통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동향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략을 설명을 드리며 그 전략에 대한 이제 실행 방안으로서 기구회로 통합 엔지니어링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구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부분들의 영역에 대한 요약을 하는 것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동향입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급변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모빌리티로 변화가 되면서 이 거대한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스마트 딜리버리, 스마트 그리드 같은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일부로서 모빌리티가 정착이 되고 커넥티드 되어가는 형태가 되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모빌리티에 대한 영역으로만 바라보자면 모빌리티 안에도 다기능화, 전동화, 자율주행, 모듈러 기반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자동차 산업의 이제 혁신 방향에서는 크게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이드라고 하는 R&D 영역에 투자를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는 모빌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디지털리제이션, 일렉트리피케이션의 4가지의 영역에 대한 투자 방향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비용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다들 비용에 대한 최적화는 예전부터 해왔던 영역이고 특히 메뉴 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D 및 생산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커싱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냐면 R&D에 대한 파트너십입니다. 이 영역은 예전에는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역량만으로도 그 제품과 부품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면서 제품과 부품들은 더 복잡해지고 더 다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에 대한 제품 개발의 영향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관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연결을 해서 제품을 개발해야만 지금 원하고 있는 자동차가 원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부분은 니즈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혁신적인 방향을 이제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래 자동차 산업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T&M 인더스트리가 가야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건데, 이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T&M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 숙제, 이슈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따른 영역별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 영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부품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들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참여 요구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객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니즈, 그리고 각 글로벌의 OEM사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되는 니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OEM들과의 많은 업무들을, 복잡한 현업에 대한 업무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고객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가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을 통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한번 체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도 동일했었지만 모든 OEM들이 지속적인 원가에 대한 원가 절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품에 대한 변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전의 제품에 비해서 요즘에 대한 제품들은 굉장히 복잡성이 증대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이 예전 방식보다 더 많은 제도, 법과 규제,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규제와 법 규제를 검토를 한 다음에 제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제품들을 개발하는 기관들은 더 복잡해지고 더 니즈들을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기간은 항상 납기 기간들을 줄여야 되는 게 부품사들이 가지는 당면 과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과 당면 과제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제품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기술과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혁신의 방향을 꾀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글로벌리제이션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사업화 운영에 대한 확산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 크게 세 가지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음 단에서 전략을 각 영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기존 제품에 대한 최적화 및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쉽게 보면은 선진 리더 그룹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역들은 비즈니스에 대한 포커스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품질에 대한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품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의 확장을 글로벌하게 통합을 해 가지고 이 데이터 기반의 연구 개발의 협업의 혁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1차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력을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거기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 솔루션에 대해서 향후로 앞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측면이고, 신기술의 개발과 솔루션의 방법론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 된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 중에
그 부분들의 신기술에 대한 통합, 그 다음에 솔루션의 방법론을 채택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기구 회로의 통합을 통한 엔지니어링 환경에 대한 구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및 사업에 대한 운영 글로벌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들 앞단에서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최적화도 해야 되고 신기술의 접목도 해야 되고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제 글로벌의 생산 능력과 신제품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해야 되다 보니 이 제품 개발에 대한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도입을 하고 이것을 가상 공간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하고 가속화를 하겠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아래 위의 부분들은 제외한 오늘 신기술에 대한 개발 및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 회로 통합에 대한 엔지니어링 환경에 대한 구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수행 방안으로서 기구 회로 통합 엔지니어링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이 통합에 대한 엔지니어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기구의 CAD와 그 다음에 회로의 CAD,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 정보들을 하나의 통합 제품 구조의 형태로 통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다소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파워바이라는 커넥터를 통해서 기구와 회로와 소프트웨어를 단일화된 구조 형태로 통합을 시켜드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기구의 정보와 그 다음에 회로의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정합성을 유지한 채 통합 제품 구조로 통합하는 것이 이 영역의 목표입니다. 앞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구 회로에 대한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에 대한 구축을 위해서 통합하는 관점에서 다뤘다면 이 다음 장에 대해서는 여기 영역에 대해서 생성된 정보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단일화된 제품 구조 정보 안에서 목적별, 시점별 비잉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단의 고객과 마케팅의 요구사항이 기구, 회로, 소프트웨어의 스펙으로 전개가 되고 그게 뒷단의 기능과 로직, 설계, 생산 프로세스들과 연계되어 제품 개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이 요건 스펙을 변경 요청을 하게 됐을 경우 변경이 대상이 되는 각 영역별 기능이라든지 설계, 도면, BOM, 생산 공정 정보에 대한 트레이스빌리티를 확보하고 있으니 그 트레이스빌리티를 통해서 변경을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그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부분들의 누락 없이 정합성을 유지한 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각 비즈별 변경 수행 담당자들에겐 단일화된 변경 프로세스를 통해서 변경되어야만 하고 그 영역별 정보들이 무결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앞장에서 기구 회로에 대한 통합과 그 다음에 그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해서 디지털에 대한 컨티뉴이티를 확보를 하고 트레이스빌리티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렇다면 그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한 CAD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구와 회로에 대한 CAD에 대한 저작 툴들이 왼쪽에 있고 그 인티그레이션의 파워바이라고 하는 인티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품 구조가 일단 구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제품 구성에 대한 정보들이 프로젝트의 산출물, 설계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제품과 사양 정보와 연계되고 그 다음에 그게 설계와 이봄이 엠봄으로 전개가 되며 그 부분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리뷰와 엮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전해 정보들이 멀티캐드를 통해서 저작이 돼서 생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구와 회로의 캐드가 원활하게 통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정보들이 속성과 형상 기반에서 검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 리뷰라고 하는 프로세스들이 시스템 기반에서 흘러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기구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부분들은 기구에 대한 CAD 인티그레이션이고요. 크레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계자가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 플랫폼에서 먼저 그 설계대 대상이 되는 CAD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기구 CAD를 확인을 하고 그 내용들을 본 다음에 그 정보들을 통해서 CAD로 다이렉트로 내려가서 이 CAD를 변경을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거는 하나의 크레오 CAD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멀티 CAD에 대한 CAD에 대한 부분들을 편집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크레오에 대한 화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플랫폼에서 검색을 통하지 않고 CAD 도면들을 가지고 와서 그 CAD 도면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CAD 안에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CAD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리비전을 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후에 설계 변경에 대한 작업들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모든 기능들이 CAD 안에서 없거나 내지는 굉장히 플랫폼과 이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파워바이의 모든 기능들은 검색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찾아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플랫폼하고 동일하게끔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 통합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부분도 이제 CAD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설계 도면을 추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그 속성에 대한 파라미터를 CAD에서 입력을 하게 됐을 경우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저장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모든 형상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수정되어 있는 변경된 정보들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에 대한 설계에 대한 변경이 되었으면 그 변경된 부분들을 확정을 짓고 변경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제선이 지금 변경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변경이 진행이 되면 설계 변경이 기존에 있던 CAD에서 모든 설계 작업자들은 변경을 하고 실제적으로 프로세스는 플랫폼에 올라와서 변경을 수행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최종의 의사결정 담당자가 웹이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이든 어디 곳에서 접속을 해서 그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게 이 플랫폼의 파워바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좀 전에는 기구에 대한 CAD의 인티그레이션을 보셨고요. 회로에 대한 CAD의 인티그레이션을 보시겠습니다. RTM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장 지금 보여드린 부분들도 아까와 동일하게 모바일로 통해서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입수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연결된 부분이고요. 아까 같은 기구의 회로에 대한 형상의 정보를 바꾼 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PCB를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RT용으로서 CAD에서 직접 내려받은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PCB에 대한 라이브러리들, 회로CAD에 대한 라이브러리들 정보들을 검색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고 이 부분들이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PCB에 대한 화면에 바로 인서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라이브러리와 심볼, 그 다음에 풋프린트에 대한 모든 영역들을 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붙여 넣은 다음에 PCB에 대한 설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전 방식은 모든 것들은 네트워크 폴더라든지 기존에 있는 로컬에다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등록해 놓고 설계자들이 같이 공유해서 쓰는 방식이었다면 플랫폼 자체에 이런 라이브러리라든 풋프린트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기등록해 놓고 같이 쉐어하는 방식으로 쓰게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그 설계된 부분들을 플랫폼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저장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브러리들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 대한 PCB만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그 PCB가 가져다 쓴 라이브러리들, 심볼의 정보들이 이렇게 연결 정보로 등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봤을 경우에 그 PCB에 장착되어 있는 아까 좀 전에 저장한 이제 라이브러리들인 이제 뭐 캐파시터라든지 다이오드, 그 다음에 저항들을 이렇게 바로 형상해서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 변경된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서 아까 좀 전에 제가 기구에 대한 변경을 한 것들을 바로 적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센서에 대해서 하나를 센서를 더 추가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있는 현재의 센서에다가 밑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템프 센서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변경된 프로세스에도 적용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컨트롤러의 PCB 안에는 센서가 두 개가 장착이 되게 되고 그 센서가 바로 변경 프로세스에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역들을 제품에 있는 BOM 스트럭처에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형상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구물과 회로물이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저장이 돼서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기구와 회로에 대한 정합성, 설계에 대한 정합성이 누락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를 바로 파악을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디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제 크레오의 기구 캐드도 인티그레이션만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NX, 그 다음에 카티아 이런 모든 솔루션, 솔리드워크, 솔리드 엣지의 모든 영역들도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충분히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헤로캐들도 지금 보여드린 알티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이캐드, 헤로캐들도 인티그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캐드에서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품 업체다 보니까 OEM의 품질 감사를 회피해 나갈 수는 없고 그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향후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들이 준비가 되고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DFME를 설명을 드리면서 DFME에 대한 프로세스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참 이제 세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프로세스별로 가지고 있는 기술 표준이 각각 제정이 돼야 되고 그 기술 표준에 대한 안에 있는 상세 내용과 리비전과 이력들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와 기술 표준에 대해서 표준을 기반한 DFME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DFME에 대한 이제 시스템에다 PLM에 DB화가 되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과거 DFME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에 대한 품질 감사 대응을 위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자인 리뷰입니다. 이제 도면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도 많은 리뷰들을 하겠지만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액션들을 할 때 변경에 대한 근거로 디자인 리뷰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도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표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표준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 체계를 통해서 그 표준들을 담아낼 수 있고 결제선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결제 정보들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리뷰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가 예전에는 모든 디자인 리뷰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CAD를 열어가지고 도면을 찾은 다음에 그 도면에 대한 변경해야 될 내역들을 사용자들이 다 캡처와 수기로 입력을 하셨다면 지금은 플랫폼 기반인 PLM 안에서 그 도면들을 찾고 거기에 따른 전자 결제를 통해서 변경 프로세스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리뷰에 대한 모든 기능들 중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수에 대한 측정들도 여기 시스템에 갈 수 있는 거고, 이 텍스트는 기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 그 다음에 단면도를 잘라서 거기에 따른 리뷰들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봄 매니지먼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는 CAD를 어떻게 하면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CAD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그 CAD를 인테그레이션 한 이후에 봄에서 어떻게 하면 시점별로 봄 정보들을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 요구사항에 대한 스펙을 정의를 하게끔 되죠. 그렇다면 그 정보들을 따라서 CAD와 E봄, M봄, 공정봄으로 전개가 되게 되고, 이 정보들이 기구에 대한 스펙, 그 다음에 회로에 대한 스펙들이 CAD와 E봄, M봄에 대한 요소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품 기획부터 설계와 생산 서비스에 거쳐 있는 모든 비효율 관점에서 정합성을 유지한 채 설계 변경에 대한 연계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봄 기능에 대한 편집에 대한 기능들이 잘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앞단에 있는 요구사항부터 뒷단에 있는 공정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변경이 될 때는 단일화된 변경 프로세스를 통해서 변경이 요청되고 수행이 돼서 승인돼서 확정 배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통해서 그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앞단에서 보셨던 CAD의 인테그레이션보다는 지금은 봄에 대한 통합 관점입니다. 기구도 등록이 되어 있고 회로에 CAD도 등록이 되어 있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제품 단위로 묶어낼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상위에 있는 제품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부품 정보들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지금 회로를 다이렉트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BOM에다가 바로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RTM에서 작성한 회로 CAD를 지금과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까지 포함한 정보들을 시스템에서 인테그레이션 하였고, 그 부분들을 봄에다가 적용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왼쪽의 부품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형상 정보에다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하이라이트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이라는 기구 CAD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와 이 두 가지 기구 회로가 접합이 되었을 때, 어셈블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부분들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수행하실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디자인 리뷰를 이런 형태로 개선을 해서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 기구와 회로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컴플릭이 나거나 인터피어런스 간섭이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거기에 따른 간섭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언제까지 수정을 하게끔 하는 이런 디자인 리뷰에 대한 코멘트들을 이렇게 시스템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료된 정보들을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 이 부분들을 플랫폼에서 이 간섭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 같이 이런 정보들이 모두 통합이 되어야만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서 변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봄에 대한 추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 감사에도 또 다른 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거차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차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점 관리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과거차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인 문제, 프로젝트의 문제, 양산의 문제, 도면에 대한 문제들로 나눠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발생한 원인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 그리고 해결 담당자,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수행 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변경한 전체 이력들이 각각에 대한 문제점, 과거차 문제 단위로 다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쪽에 오른쪽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들이 각각의 모든 이슈와 문제점에 대해서 그 내역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내역들이 형상 기준에서 어디에서 몇 건이 발생을 했고 언제 몇 건이 해결됐는지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바로 그 품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주간 정보들까지도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과거차의 문제에 대해서 발생한 이력이 주변에 어떤 정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제품 정보에 대한 데이터 추적성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차 문제 이슈가 하나가 발견이 되면 그게 어떤 제품에 어떤 BOM이 발생을 했고 이게 어떤 설계 변경 정보로 해결을 했으며 거기에 따른 형상과 2D 도면은 어떤 것이 있었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었는지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 제품 정보의 데이터에 대한 추적성들을 확보를 통해서 품질 감사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구 회로 통합에 대한 엔지니어링 환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인 요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 회로에 대한 CAD의 통합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통해서 제품 개발에 대한 품질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DT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정합성을 유지한 채로 PLM이라고 하는 단일화된 공간 안에서 들어가서 단일화된 구조 안에서 그 정보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 단일 제품 구조 기반인 목적별 BOM 통합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사항의 스펙이 나오고 그 스펙이 기구 회로에 대한 스펙으로 전개가 되면서 그 다음에 E봄, M봄, 프로세스봄, 서비스봄까지 이어지는 이 목적별 BOM 통합을 트레이스빌리티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만 제품 경쟁력을 확보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부분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설계, 해석, 생산, 서비스 간의 모든 엔드투엔드의 정보들을 밸류 체인으로 구축을 해서 전사, 디지털라이제이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외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맥테크에서 기술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미래차약 산업시장에 진출하는 전기, 전자, 부품 기업을 위한 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인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차 산업 분야의 SI, PI, EMC 해석 기술 및 솔루션이 어떻게 전기, 전자, 부품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개 부분에서 자동차 산업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전자기장 시뮬레이션의 베네핏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다음에 솔루션 파트에서 CSC 스튜디오 스윗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앞서 소개해드린 다소 시스템의 CSD 스튜디오 스윗을 통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의 전자기장 해석의 워크플로우 및 해석 사례를 신호 무결성, 전원 무결성, 전자파 적합성을 주제로 해서 워크플로우 및 해석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끝으로 금일 웨비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 및 솔루션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세션에 최준호 대표님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간단히 리뷰하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제조 비용에서 전장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신차 가격의 제조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장품의 고도화된 성능 및 개수의 증가는 자동차 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해서 요구되게 되고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시뮬레이션으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개발 제품의 고도화 달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용을 한다면 버추얼 프로토타입의 생성을 통해서 실물 테스트 샘플 제작 없이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다수의 버추얼 테스트 모델에 대한 다각도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주기를 앞당겨서 빠른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비 절감 효과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실차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시스템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전장품의 동작은 부품 자체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작업을 비롯해서요. 이런 전장품들이 실장이 됐을 때 주변 구성 요소에 전자기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상 동작되도록 성능이 요구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능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전장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도입을 통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의 이점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버추얼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실제 테스트 샘플 없이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테스트 샘플의 제작 비용, 또한 그것에 대한 측정 시간을 단축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화된 성능을 요구하는 전장품에 대해서 다각도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하시고 있는 전장품에 대한 신호 무결성 분석을 진행을 하고 동일한 모델의 셔시가 있는 상태에서의 EMC 분석도 진행해 볼 수가 있어서 성능에 대한 조기 달성 및 품질을 확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변수화된 디자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결과를 예측을 해보고 불필요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회피를 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디버깅, 그리고 이후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석 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해 이후 설계 시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개발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테스트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점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수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기장 해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CSC 스튜디오 스윗을 통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CSC 스튜디오 스윗은 총 8개의 프로덕트과 26개의 특화된 솔버 및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자기장 해석 패키지입니다. 각 프로덕트는 다양한 해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우선 고주파 전자기장 3D 해석 시뮬레이션 툴인 CST 마이크로웨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전장품 및 실차 모델의 전자기장 문제, 예를 들어서 안테나라든지 RF 컴포넌트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PCB 및 기구 데이터, 그리고 EMC 문제를 비롯한 회로 모델을 포함해서 동작 상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회로 및 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CST 디자인 스튜디오를 연계를 해서 신호 무결성 및 EMC 해석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내부에 전원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다양한 케이블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케이블은 CST 케이블 스튜디오를 통해서 연계해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PCB의 레이아웃 문제를 체크해주게 되는 CST 보드 체크와 CST PCB 스튜디오를 통해서 PCB의 신호 무결성, 전원 무결성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CSC 스튜디오 스윗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 개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기장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분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다소 시스템에서는 통합된 기본 라이센스로 CSC 스튜디오 스윗 패키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보고 계신 모든 프로덕트이 기본 라이센스 하나로 사용 가능하고요. 해석에 필요한 3D 모델을 불러오는 기능, 그리고 다양한 설계 모델 변경을 위해 사용되게 되는 파라미터 수입 및 옵티마이제이션 기능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프로덕트는 동일한 GUI 안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다각도 분석을 위해서 제품을 변경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에도 손쉽게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품 간의 연계 해석도 데이터 변환 없이 자동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한 자동차 산업 분야의 전자기장 해석 워크플로우 및 해석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차량에는 다양한 전기 전자 부품 및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 내 전장품 개발 시에 어떤 개발 분야에서 CSC 스튜디오 스윗을 활용해서 연구 개발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 보고 계신 장표는 CSC 스튜디오 스윗을
우선 첫 번째로 차량 내 통신 및 편의성을 위해서 실장되게 되는 다양한 안테나 및 실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센서 및 커넥터, 그리고 케이블 및 무선 충전, 배터리, 그리고 인체에 대한 영향성 분석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금일 웨비나를 통해서 전달드리지 않지만요, 기존의 다양한 해석 사례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보다 관심 있게 소개해드릴 내용이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다양한 전장품 설계 시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특성으로 신호 무결성과 파워 무결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자기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개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내에 다양한 전장품 간의 전자기장 간섭 문제가 없는지 EMC 문제에 대한 해석도 수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중에서도 시그널 인티그리티, 즉 신호 무결성 검사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차량 내의 일반적인 시스템은 다음 ADAS 시스템처럼 카메라, 컨트롤러, 전면 디스플레이 연결과 같이 다수의 부품이 하나의 데이터 통신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통신의 신뢰성 있는 동작을 위해서는 설계 시에 신호 무결성 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신호 무결성 특성은 시간 및 주파수 관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이 모두 필요합니다. 툴 내에서는 이러한 신호 무결성 특성 분석을 위해서 PCB 및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진행 시 주파수 관점에서의 S파라메타 결과를 도출을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신호 전달 및 반사 특성, 커플링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필드 결과를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의 시각함이 주변 네트로에 커플링되는 현상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툴 내에서 신호 무결성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관점의 특성은 타임 시그널링 및 아이 다이어그램, TDR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호 품질의 특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신호가 실제 어떻게 송신단에서 수신단까지 전달되는지 타이밍 관점에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아래 그림과 같이 아이 다이어그램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채널의 신뢰성 있는 특성을 위해서는 채널의 아이 패턴이 최대한 열린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됩니다. 이런 신호 무결성 해석을 위해 CST에서는 2.5D 방식인 PCB 스튜디오, 그리고 3D 방식인 마이크로웨브 스튜디오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해석을 해봤던 사례를 다음 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CMP28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했던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파라메타의 경우 측정과 해석이 40기가까지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넓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해석인데요. 광대역 해석을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CST에서는 타임 도메인 솔버를 통해서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성능 하드웨어를 이용한 빠른 해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이를 통해서 평균 4배에서 6배까지 빠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광대역 S파라메타가 계산됐다라는 것은 등가 모델 해석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재해석 없이 시간 영역의 응답 특성을 인가를 하고 시간 응답 특성을 도출해보는 트랜지언트 해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관심 내세 동작에 대해서 상응하는 랜덤 비트를 인가를 하고 아이 다이어그램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채널의 신호 품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의 측정 결과와 오른쪽의 해석 결과를 모두 비교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기의 사례는 PC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트랜시버와 리시버에 대한 디퍼런셜 채널에 대한 신호 무결성 특성을 해석을 해봤던 내용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하게 20기가까지의 광대역 주파수 대역에 대한 S파라메타 결과를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타임 도메인 영역에서의 해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 볼 수 있는데, 본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TDR이라고 하는 이 신호 품질 지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는 PCB에 형성된 채널의 레이아웃의 임피던스 변화량을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 해본 내용인데요. 만약 임피던스가 스펙사항보다 변곡이 심한 경우에 해석을 통해서 함께 제공되고 있는 이런 필드 분포를 확인을 하고 어느 구간에서 핫스팟이 가장 강한지를 확인함으로써 변곡이 되는 기준 위치에 대한 확인을 진행해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신호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임피던스 변곡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 설계 변경의 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워 인티그리티, 전원 무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원 무결성은 PCB단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분석이 필요한 중요한 특성입니다. 전원 무결성은 DC 관점에서 전원 전압의 평균 전압의 변동을 관찰하고 AC 관점에서는 전원 전압의 평균은 일정하지만 IC 스위칭에 의해서 순간적인 흔들림과 같은 노이즈 성분을 임피던스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 무결성 특성은 컴포넌트 및 PCB 수준에서의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PCB 스튜디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DC 전원 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선택된 전원의 전압 강화와 전류 밀도의 세기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AC 전원 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는 경우 선택된 전원과 그라운드상의 루프의 트랜스퍼 임피던스를 분석할 수 있고 이를 낮추기 위해 사용되게 되는 디캡의 최적화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B에 대한 전원 무결성 사례입니다. 왼쪽의 경우 DC 관점의 전원 무결성 해석 사례로 메모리 모듈의 전원 및 I/O 핀을 설정을 하고 각 핀에 일정 전류를 소비하는 상태에서의 전압 강화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한 내용으로서 해석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 그림은 전압 강화를 표 형태로 표현한 것이고요. 아래쪽 그림과 같이 추가적으로 전압 강화세 어떤 플롯 형태의 값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계기판에 들어가게 되는 PCB의 AC 전원 무결성 해석을 해봤던 사례입니다. AC 전원 무결성에서는 트랜스퍼 임피던스를 분석했던 사례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은 측정 값이고 해석 결과는 검은색 값으로 거의 경향성 측면에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 전원 무결성 관점에서는 단순히 타겟 임피던스 이하의 스펙을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커플링 캐패시터의 크기, 배치, 실장의 개수에 대한 최적화 검증을 위해서 CST에서는 디캡2를 통한 추가적인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례를 보시게 되시면 이 가운데 타겟 임피던스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베어보드 상태에서는 타겟 임피던스보다 높은 형태의 그래프를 보인 반면에 최적화 이후에 23개의 디캡이 있는 상태에서의 최종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값은 아닐 수 있고요. 우리가 CST의 디캡2를 가지고 최적화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개수라든지 배치라든지 가격 같은 측면을 모두 다 고려를 한 최종적인 이 최적화 값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으로 보게 되었을 때 5개의 디캡만으로도 이 가성비적인 측면의 최적화도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값을 도출을 해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들을 시뮬레이션 진행 시에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가 될 부분을 시뮬레이션 전에 예측해보는 단계로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자 하는 PCB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디자인 룰 체킹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 단계를 통해서 이 PCB 레이아웃의 SIPI, EMC 관점에서 문제가 될 요소들을 사전 검증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ED 인풋을 통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모델을 3D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준비된 해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신호 무결성 해석을 진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 단계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와 같이 시간 및 주파수 관점에서의 신호 무결성 특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전원 무결성 단계로 DC 및 AC 전력 전달 특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앞서 전 단계의 전원 무결성 단계를 통해서 불효 임피던스 성분에 대한 최적화를 디커플링 캐패시터의 위치 그리고 개수에 대한 최적화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신호 및 전원 무결성 특성을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EMC 사례 및 워크플로우를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동차의 EMC 문제는 크게 레디에이션과 이뮤니티 특성으로 나뉘게 되고요. 레디에이션은 전자장치로부터 레디에이션 되게 되는 노이즈가 타 기기에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레디에이션 에미션과 컨덕티드 에미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뮤니티의 경우 외부 노이즈로부터 장치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내성을 의미하게 되고요. 레디에이티드 이뮤니티와 컨덕티드 이뮤니티 특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시험 규격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고, 자동차 전장품 전자파 시험 규격은 시스포와 ISO 등에서 표준을 제정하고 있고요. 전장품 레벨의 경우 ISO 12452 및 시스포 25 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테스트 방법 및 기준을 참고해서 각 국가나 자동차 OEM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격 준수를 위해서 측정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한 EMC 해석을 CC 스튜디오 스윗을 통해서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서는 그 사례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C 해석 시에 측정 환경까지 구현을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발레오사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례는 EMC 테스트용 안테나 및 테이블을 모델링을 해서 측정 환경을 모델링하였습니다. 시스포 25 3차 개정판에서는 왼쪽과 같이 플로우 본딩을 진행을 했었으나 4차 본딩부터 월 본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동일한 그라운딩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이 테이블 위에 프로브단에서 관측되게 되는 이 입필드 값을 보게 되면 기존의 이 플로우 본딩 같은 경우에 낮은 주파수의 레벨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월 본딩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입필드 레벨이 전체적으로 플랫한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례는 측정용 안테나와 DUT의 위치 그리고 테이블의 위치 등이 약간씩 변화가 있을 때 측정과 해석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테스트한 내용이고요. 실선은 측정 결과이고 점선은 해석 결과로 약간의 환경적인 요인도 실제 결과적인 부분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DUT라 하더라도 위치의 변화, 환경적인 조건도 값의 차이를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측정 환경까지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페스토사에서 해석을 진행했던 사례로요. 보드의 직렬 저항 값의 변화에 따른 레디에이션 에미션 해석 사례입니다. 신호의 길이가 링잉 및 폴링 시간보다 긴 디지털 트레이스의 직렬 저항을 드라이버 출력에 근접하게 추가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레이아웃 해석 기법입니다. 이때 추가되게 되는 직렬 저항이 이 50옴에서 1옴으로 변경되게 되는 경우 전달된 신호의 링잉 및 레벨이 증가하게 되고 50옴인 경우에 파란색보다 1옴인 경우에 초록색 그래프처럼 방사되는 값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기준으로 해서 필드 특성을 확인을 했는데요. 100MHz의 경우 필드 프로브의 결과가 일반적인 다른 주파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을 보였고요. 이를 필드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정기적 신호의 동작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필드 방사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높게 레벨이 도출되게 되는 300메가의 필드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트레이스 동작에 의해서 트레이스 동작에 의한 방사가 구조의 그라운드적인 공진과 맞물려서 다음과 같이 정세파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라운드 노이즈 방사가 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문제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러한 시각화된 필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디자인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텝다운 벅 컨버터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봤던 사례로 컨덕티드 에미션 해석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로의 회로들을 구성해서 회로 동작 특성을 검증을 한 다음에 PCB를 3D적으로 레이아웃해서 회로와 연계를 하신 다음에 이 회로 해석을 3D와 회로 연계 해석을 진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컨덕티드 에미션 같은 경우 LISN단에서의 이 볼테지 레벨을 관측을 하시게 되는데요. 위쪽은 시뮬레이션 결과, 아래쪽은 측정 결과로 레벨적인 측면이라든지 주파수 관점에서 모두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티넨탈사에서 진행했던 Radiated Susceptibility 해석 사례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의 노이즈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본 사례입니다. 차량 내 통화 시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스피커로 소리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 문제가 있었던 시스템 분석 및 개선을 진행해 본 사례입니다. 통화에 사용되게 되는 GSM 대역에 노이즈를 인가를 해서 필드 분포를 확인을 해 보았을 때 구조 내부에서 필드를 보시게 되시면 구조적인 공진과 어떤 배치상의 문제로 인해서 GSM 대역에 공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쉬운 개선 방법은 디자인적인 부분을 수정하시는 것일 텐데요.
실제 디자인적인 수정을 할 수 없는 양산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의 분석이었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의 그라운드 파트랑 앰플리파이어 홀더 사이에 캐패시터를 추가를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필드적인 레벨이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SD 해석 사례입니다. ESD의 경우 시간에 따라 과도응답 전류가 어느 부분에 영향을 크게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ST에서는 ESD 최적의 솔루션인 타임 도메인 솔버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ESD 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에는 다양한 전장품과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통신 및 전략 전달을 위해서 케이블을 통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도록 CST에서는 케이블 스튜디오라고 하는 케이블 특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스튜디오는 케이블의 쉴드를 포함한 횡단면 구조를 정의를 하고 길이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게 되시면 등가 모델링 변환을 해서 케이블을 손쉽게 모델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특성을 적용한 사례로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 충전 시에 ESD 이펙트에 대한 해석을 진행해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SD 신호를 인가를 했을 경우 충전 단자를 통해서 이 케이블을 통해 전달이 되는 신호보다 이 직접적인 방사를 통해 배터리에 전달되는 레벨이 먼저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부 방사가 있는 경우 주변에 다른 전장품이 있을 때 전장품에 다이렉트 커플링이 있을 수 있다. 노이즈 문제로도 동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실제 해석을 진행하실 때 다음과 같은 워플로우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경우 회로 모델 시뮬레이션으로서 EMC 해석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DUT 제품의 실제 회로도를 구성을 하고 그 회로도대로 툴 내에서 구현이 되는지 동작 특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3D PCB 레이아웃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3D 모델링을 구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EMC 해석을 위한 측정 환경 모델링을 수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모델링된 측정 환경과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회로 동작 검증이 끝난 DUT를 함께 놓고 풀 3D 환경 해석을 통해서 정확한 등가 S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앞에서 계산한 S 파라미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EMC 결과를 추출하는 단계로 회로 및 데이터 모델을 추가 설정을 해서 전장품의 동작 특성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실측과 유사한 EMC 특성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금일 자동차 산업 분야의 SIPI, EMIC 해석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해 실제 시뮬레이션 진행 사례를 비롯해서 이를 재현하기 위한 워플로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같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버추얼 프로토타입을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경우 개발 주기 및 제조비를 절감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전자기장 데이터에 대해서 산출을 진행을 하여 설계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실측에서 측정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빠른 검출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 빠르게 문제 개선 및 품질도 확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전장품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서 신호 무결성, 전원 무결성, EMIC 분석을 할 수 있는 전자기장 해석 패키지인 CST를 통해 통합된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전자기장 분석에 대한 다각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설계를 위해 다수의 시뮬레이션 수행 및 분석을 자동화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조기의 성능 확보 및 빠른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자동차 산업 분야의 전자기장 해석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해석 사례 및 아이템이 있으신 경우에 다소 시스템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